예,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수영 운영력입니다. 자, 배워야 산다. 예, 오래간만에 찾아뵌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2022년도 시장 전망하고 난 다음에 한 4개월 만에 찾아뵌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일단 3강 정도로 해서 차별화 장세 대응법이라는 주제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지만은 그래도 시장 자체가 종목별로 차별화 좀 되면서 거기에 맞춰 대응하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앞으로 시장이 흐름 자체가 이런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차별화 장세 대응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결국은 차별화하는 것 자체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실적 차별화죠. 실적에 따라서 시장 차별화, 그 다음에 업종 차별화, 결국 이제 종목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될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했다. 그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저도 항상 이런 배워야 산다 하면서 좀 자료도 준비 좀 하면서 공부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뭐 배워야 산다 항상 준비하면서 자료 1시간이지만은 거의 제가 꼬박 거의 10시간 이상 자료를 좀 준비를 합니다. 충분히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도움됐으면 그렇다는 하는 바람이고요. 자, 차별화 장세는 차별화는 일단 크게 보면 시장 차별화, 업종 차별화, 그다음에 종목 차별화가 있을 거예요. 뭐 시장 차별화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는 않는데 시장 차별화는 자체는 그때 국내 시장으로 따지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차별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장주와 가치주 간의 차별화가 전개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 간의 차별화 장세가 전개될 수가 있어요. 현재 시장 자체는 대형주와 소형주 간의 차별화 장세가 좀 눈에 띈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체가 이제 업종 차별화죠. 주도 업종 차별화입니다. 현재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1분기 때는 항상 이제 업종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 가지고 주도 업종이라든가 업종,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업종이 나오면 종목이 나오겠죠. 업종에 나와서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일단은 제가 보는 박수영 운영력이 보는,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장을 전망을 하는데 저는 시장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시장 자체는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흐름으로 전개될 거예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완만한 상승 추세입니다. 오늘 약간 뭐 꺾이는 흐름이 좀 전개됐지만은 올해 시장은 제가 상저하고 장세라고 했으니까 상반기 때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반영이 좀 됐어요. 상승 추세 장세인데, 근데 시장 자체가 빠르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빠르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서 경제 정상화로 넘어가는 시장인데 현재 여전히 코로나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여전히 경제 봉쇄 정치가 전개가 되면서 국내 시장에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더라도 상당히 더디게 갈 수밖에 없고요. 또 금리가 인상금리이다 보니까 경기 회복 속도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자체가 시장 자체가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화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장의 흐름 자체가 큰 흐름 자체가 결국은 경기 회복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적에 따른 종목 차별화가 대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어떤 포인트를 착안해가지고 향후에 전개될 수 있는 올해와 내년도 이후에 또 시장의 차별화 장세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의 이제 유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요. 주식 시장은 크게 보면 4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4단계가 있는데 유동성 장세가 있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많이 푸니까 유동성 장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장세, 그 다음에 실적이 충분히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금리를 본격적으로 많이 인상을 하게 되면 금융시장이 역금융 장세, 금융시장이 유식되는 국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적도 안 좋아지면서 주가도 고꾸라지는 역실적 장세로 진입을 하는데, 지금은 이 장세가 이 시점 언제였겠어요?
이 시점은 언제 끝났냐? 작년도에 유동성 장세가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1월 달에 폭발적으로 증가된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한다는 거죠. 급등을 합니다. 순식간에 급등을 합니다.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거의 1개월, 빠르면 1개월, 늦어도 한 3개월 만에 끝납니다. 단기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1월 달에 현대차 애플카 모멘텀 때문에 뭐 상한가, 삼성전자가 10% 올라간다든가 그런 장세가 유동성 장세 때 피크였다고 봐야 되겠죠.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종합주가지수 작년도에 3,3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간 그 흐름 자체가 유동성 장세의 거의 끝물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 국면 쪽에서는 유동성에 뭐가 가느냐? 낙폭과대 대형주라든가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이 가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월달, 2월달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LG전자라든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주가가 급등을 하죠. 경기는 그 시점에 좋지는 않는데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동성 장세는 특징이랑 유동성 장세 특징은 실적이 따라주지 않은 돈의 힘에 의한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결국 펀더멘탈이 따라주지 않는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주가는 유동성이 꺾이면 주가는 반락이 나오죠. 중간 반락이 나옵니다. 이건 어김없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컨대 유동성 장세에서 한 50% 정도 올랐다 그러면 중간 반락 과정은 20%라든가 조정이 나옵니다. 그 조정 과정이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 장기화에다가 여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적으로 LG엔솔 상장 이벤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 자체가 예상보다 조정폭이 컸죠. 2,600까지 내려왔는데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었었으면 아마 2,850 정도에서 조정을 좀 받았을 건데 유동성 장세 흐름의 중간 반락으로 온다면 그래서 2,600까지 좀 내려온 거죠. 2,600까지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 실적이. 돈이 충분히 풀려서 연준이 경기가 좋아지니까 약간 좋아지니까 그래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경기보다는 현재는 물가 불안이 워낙 강하니까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합니다. 경기는 회복기에 진입을 합니다. 회복기에 진입을 하면서 금리는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는데, 근데 아직은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죠. 좋아지고. 이 국면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아니 경기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경기 민감지 소재라든가 산업재라든가 실적 성장주들이 가죠. 갑니다. 지금은 이 과정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유동성 장세는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실적 장세는 정말 완만하게 갑니다. 장기간 안정적인 상승입니다. 얼마만큼 장기간 기간이 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기간에 실적 장세가 마무리되느냐 부분 자체는 결국은 경기 회복 속도라고 봐야 되겠죠. 경기 회복 속도가 가파르질수록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더 가파르게 전개되면서 일찍 끝날 수가 있는 거고요. 경기 회복이 완만하게 연착륙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면 실적 장세가 1년, 2년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실적 장세는 최소한 1년 정도는 갑니다. 1년 정도는 갑니다. 이게 이제 안정적인 상승이죠. 장기간 안정적. 이게 주가가 지금 빠르게 안 가요, 지금요. 이게 유동성 장세의 특징. 그래서 여기서 전략은 뭐냐? 지금 몇몇 전략이잖아요. 주도주가 뭐냐? 주도주가. 낙폭과대 대형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낙폭과대 업종 대표적인 목도 아니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중심의 실적 성장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이제부터 본격화 진행이 된다는 거죠. 4월 달부터.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적이 있어요. 또 주가 자체도 실적이 좋게 나와야 이제 가는 건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좀 우여곡절로 좀 천천히 간다든가 약간 더 변동성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 지금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 실적 전망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실적은 좋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못 간 이유 자체가 오늘도 삼성전자 실적이 나타났듯이 자체가 유동성이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유동성이 꺾인 거죠. 급격하게 꺾였죠.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죠. 실적은 문제가 없는데 실적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이미 실적 장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4월달 이제 실적 시즌 오늘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좀 하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진입을 했다.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앞으로 전개될 거다. 그래서 주도주가 뭐냐?
낙폭과대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못 가잖아요, 지금에서요. 그 다음에 현재 포인트로 실적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경기 민감주도가 갔겠죠. 경기 민감주가 시장을 주도하겠죠. 소재라든가 산업재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적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장세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과거 유동성 장세의 성격 가지고 대형주를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거에 아까 2020년도 이후에 이제 주도 업종이 뭔지 제가 이번 차별 장세 접근법 자체는 결국은 실적 장세 진입을 하는데 주도 업종이 뭐가 될 거냐? 주도 업종이 뭐가 될 거냐? 한번 좀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주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근래 들어서 주도 업종이 뭐였느냐? 어떤 식으로 차별화가 전개되느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2020년도입니다. 가깝게. 제가 2017년도부터 자료를 쭉 갖고 있는데 오늘 2020년도만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2020년도는 수가 많이 떴습니다. 코스피 업종 지수가 30% 상승을 했고요. 그렇죠? 코스닥 시장이 44.6%.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높았죠. 이 시점에서는 제약업종이 가장 많이 떴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국면이었으니까, 백신 관련 종목이라든가, 뭐 진단키트 관련 시즌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종목들이 워낙 급등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제약업종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죠. 그 다음에 전기전자가 많이 떴습니다. 전기전자가 그 다음으로 47% 정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화학, 비금속 광물, 기계, 운수창고, 다 경기 관련 종목들입니다. 운수장비. 안 좋은 쪽은 어디예요? 섬유유복, 그 다음에 금융 쪽에. 이때는 아무래도 코로나 국면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경기 자체가 불투명했으니까 금리가 계속 내릴 때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금리 인하 국면에 피해주들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관련 종목들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어적인 종목, 전기가스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안 좋았어요. 2020년도 시장의 업종별 흐름이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입니다. 작년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작년은 코스피 3.6% 올랐고요. 작년 코스피 3.6%. 별로 안 떴죠. 코스닥 시장이 6.8%. 이렇게 보면 2020년도도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작년도도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률이 높았네요. 작년도는 어때요? 섬유의복 업종이 가장 많이 떴습니다. 앞서 2020년도는 섬유의복하고 은행 보험 업종이 가장 안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작년도는 가장 좋았어요. 반면에 어때요? 2020년도에 워낙 좋았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작년도에 6.9% 떨어졌습니다. 전기가스는 여전히 2020년도에도 안 좋았고 2021년도에도 안 좋았죠. 한국전력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 좋았습니다. 근데 섬유의복이 103% 올라간 이 자체는 업종 내에서 종목 차별화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업종들은 안 좋았는데 섬유업종 중에서 FNF가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아마 300%, 400% 떴으니까 그 종목의 시가총액 전체 섬유의복업종의 전체 아마 시가총액 맞먹을 정도 시가가 커졌으니까 그래서 약간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FNF만의 업종 내에서 종목 차별화가 섬유업종의 주가 상승률을 작년도에 1위로 끌어올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시멘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시멘트, 한일 시멘트라든가 뭐 성신양일 중심의 시멘트 업종들이 괜찮았습니다. 작년도는 대체적으로 업종들이 그렇게 별로 차별화가 없었었죠. 그렇죠? 특히 경기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본다 하더라면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작년에는 별로 차별화가 없었어요. 아마 지식시장 자체도 부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올해 1분기는 어떠냐? 올해 1분기는 어떠냐? 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분기인데요. 먼저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가 7.9% 떨어졌고요. 코스피가 7.9% 떨어졌고 7.9% 떨어졌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8.6% 거의 엇비슷하죠. 엇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뜬 게 보험업종, 은행업종. 이제 반대죠.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 인하 국면 쪽에서 피해 주었던 보험, 은행업종이 현재 1분기 정도에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운수창고, 철강금속, 통신. 최근에 부진했던 쪽이죠. 대체적으로요. 철강은 작년도에 부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철강이 상반기 때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거고, 나머지는 작년도에 부진했던 업종들. 반면에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전기전자가 지금 가장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전기전자가 앞서 2019년도는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다고 했었는데 2020년도 더불어서 바이오 관련 종목도 제약업종이 움직일 때 전기전자, 제약업종, 섬유유복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까지 약세인데 근데 여기서 또 섬유유복이 업종 지수는 10% 빠졌는데 섬유업종 내에서도 차별하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2020년도인가요? 2020년도 섬유업종이 100% 올라갈 때는 FNF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그랬었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FNF가 주가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OEM 의류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죠. 영원무역, 한세실업, JS코퍼레이션 제가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 그래서 섬유업종 내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업종 내 종목 차별의 장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코스피 시장 내에서 중형주가 3.3% 빠졌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는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시장 차별화 중에서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지수는 거의 8% 빠졌지만은 같은 코스피 시장 내 소형주 같은 경우는 1.3% 올랐다. 이 말은 소형주 중심의 현재 종목 차별의 장세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차별의 장세 쪽에서는 대형주가 가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고 옛날 유동성이 꺾이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소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목 차별의 장세가 현재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1분기 정도의 현재 업종부의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대체적으로 1분기 때 주도한 업종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시장의 주도력을 유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올해 현재 1분기 때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보험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수창고는 이제 최근에 해운업종인데 해운업종 그 다음에 철강금속 중심 이들 업종이 하반기까지 시장을 좀 주도할지 그 다음에 현재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의 전기전자, 그 다음에 의약품, 코스닥 시장이 지금 바이오 쪽도 안 좋죠. 이들 관련 섹터들이 하반기 때 어떠한 움직임을 전개될지 이런 걸 제가 오늘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업종들, 업종 선행지표를 통해 가지고 현재 업황의 흐름과 향후의 전망을 통해서 업종을 전망해 드리고 업종 내에서 업종 내 종목 차별화로 했으니까 다 같이 가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업종 내에서도 어떤 것들이 어떠한 측면들이 어떠한 밸류를 갖고 기업력 갖고 있는 종목들이 업종 내에서 독보적으로 수익률을 좀 내는지 그런 어떤 내용 가지고 점검을 좀 하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험, 은행, 철강, 그 다음에 안 좋은 쪽에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해서 오늘 먼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현재까지 1분기 때 상승을 주도한 주요 종목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1분기 때까지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앞서 보험업종이 가장 많이 떴으니까 보험업종 중에서 현대해상이 현재 1분기 때 42.7% 급등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제 메리츠하즈가 압도적으로 거의 200% 정도 올랐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현대해상이 상승률이 가장 높고요. 이게 코스피 200 종목들 범위 내에서만 추렸다. 그게 중소형 종목들 100% 올라간 종목들은 많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코스피 시장이 중소형 종목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류호품 관련해서 제주항공이 38%.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모멘텀으로 많이 작용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실적보다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수주 모멘텀, LX 인터내셔널은 실적이죠. 대한제왕, 철강 중에서 대한제왕이 압도적으로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증권 중에서 다른 거 다 빠졌죠. 안 좋습니다. 근데 메리츠연금증권만 29% 떴어요. 이것도 증권 중에서 차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의료업종 중에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FNF 때문에 지수는 빠졌지만은 한세실업이 27% 올랐고, 영업이익도 아마 20% 올랐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려아연이 어제 신고가 있지 않습니까? 고려아연이 신고가. 그 다음에 해운업종의 페노션입니다. 운임 가격이 강세는 아니지만은 작년 4분기 실적이 최대적이 나오면서 이들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현대해상 실적, 제주항공, 항공우주는 아마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현대중공업도 결국은 수주 모멘텀이나 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LX 인터내셔널도 실적입니다. 대한항공도, 대한제강도 실적이고요. 메리츠연금증권도 실적과 주주가치제고, 한세실업도 실적, 고려아연도 실적, 페노션도 실적이죠. 결국은 일본 이제 1월 상반기 때 1월 달에 모멘텀이 많이 통하는 시장이긴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승률 상위에 1분기에 랭크가 됐다. 전반적으로 1분기 때 부진한 지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 중심에 이게 보면 대체적으로 뭐 대형주는 당연히 없겠죠. 중형주 내지는 약간 이거 있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중형주 정도 스타일 정도 되는 거니까. 반면에 그러면 하락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가장 많이 빠진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5%. 다른 바이오 종목도 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2차전지 SK 아이테크놀로지 27%, 일진 머티리얼즈 2차전지 종목들이 작년 워낙 많이 떠서 최근에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게임주 NC소프트,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작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니까. FNF 작년도 워낙 주가 많이 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의료업종이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현대유와 이쪽입니다. 당연히 이들 종목도 빠진 이유 자체는 실적이죠. 실적이죠. 많이 올랐던 종목. 실적에다가 이제 펀드멘탈 상으로 이제 고평가된 종목들이겠죠.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실적은 나쁘지가 않는데 워낙 주가가 좀 작년도에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실적 너무 주가 올랐는데 실적이 안 따라줘서 일진머티리얼즈는 실적은 따라주는데 너무 주가가 좀 떠서 NC소프트는 어닝 쇼크가 계속 실적 안 좋고 FNF는 작년도 워낙 급등했던 부분에다가 이게 회사가 중국 쪽에 매출이 많다 보니까 중국의 셧다운과 관련된 영향을 현재 지금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카카오페이 고평가, 현대유와 실적 부진, 삼성전기는 실적은 나쁘지가 않죠. 근데 LG노텍 가는데 이것도 이제 LG노텍과 삼성전기 간의 종목별 차별하죠. 실적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삼성전기도 20% 빠졌다는 거예요. LG생활건강 실적 안 좋죠. 멜전자는 실적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마 수급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대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은 작년에 이제 많이 떠서 업종 밸류 자체가 높았던 종목에다가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반기 때 부진했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시장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 분석을 하고, 종목 분석, 플로우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시장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변수라고 그랬고, 결국은 우리가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주도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도 업종 내에서 매매를 하게 되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설사 실적이 안 좋고, 펀드멘탈적으로 부진하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안 빠집니다. 혜택을 보죠. 주도 종목은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업종도 안 좋고, 여기다 실적도 안 좋다든가, 업종 내에서 안 좋으면 주가가 안 좋죠. 흐름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산업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산업 분석을, 좋은 산업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딱 함께 모든 업종 산업 자체가 함께 좋아지지 않죠. 함께 좋아진다 그러면 굳이 주도 업종을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의 똑같이 가는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 흐름에 따라 가지고 산업의 순환 사이클을 알 수가 있죠. 경기가 바닥권에서는 먼저 원자재 수요가 증가되는 거니까 원자재 투자하라. 원자재가 먼저 움직이죠. 지금 같은 경우가 딱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경기가 약간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 리오픈 관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하다 보니. 그래서 지금 원자재 관련 종목들 앞서 고려아연이 그래서 신고가가 나오는 거고요. 풍산도 지금 좀 강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형 종목들, 구리 관련 종목들, 대창이라든가 서원이라든가 이구산업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보세요. 주가 많이 떴습니다. 이게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초기에 경기가 회복이 좀 된다 한다면 원자재 가격들은 먼저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경기 관련 종목 쪽에 투자를 한다 한다면 만약 경기가 회복되는 전제하에 경기 관련 종목을 투자한다 한다면 풍산과 관련된 구리 종목을 사놓으면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대두될 때는 원자재에 투자하라.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원자재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원자재 가격이 투자가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 고래안이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 거고요. 풍산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냥 그들 관련 종목도 실적으로 좋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운임 가격이라든가 해운 운명지라든가 배 선박 발주가 좀 늘어나겠죠. 이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물건 갖다가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소재 관련 기업들,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자동차도 구입을 하고 가전도 구입을 하면서 자동차라든가 전자업종이 좋아지는 시그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생활 수준이 좋아지면 여러 가지 여행도 다녀야 되고 소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소매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그쪽에 좋아지는 시그널로 움직임이 전개되죠. 일반적인 어떤 순환 사이클입니다. 전방 산업의 효과와 이제 후방 산업의 효과가 엇갈리면서 있어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했어요? 현재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경기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턴하려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현재로서는 가장 전방 산업 역할을 한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일반적인 산업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임이 전개되는 흐름이다. 일단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앞서 1분기 때 현재 지금 가장 시장에서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이 보험업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보험업종 관심이 없죠? 저도 뭐 보험업종에 대해서 제가 매매를 잘 해보지는 않아서 은행주도 잘 좀 그럴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은행주라든 금융주 쪽은 매매를 안 한 쪽인데 근데 본래는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쪽에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게 틈새 장세. 이게 유동성 장세에서는 그냥 업종 대표적인 종목 사면 되는 거예요. 공부할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장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업종 같은 경우 금융주 내에서도 그래서 좀 약간 사이즈가 적잖아요. 적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주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보험업종의 업황의 선행지표 뭐냐?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금리가 중요하죠.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 쪽에서 보험회사의 투자 수익률이 증가되니까 금리 상승 국면에서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보험 모집을 통해 가지고 보험 모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급도 줘야 되고 그게 이제 사업 비율이라거든요. 여러 가지 합산 비율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사업 비율이 높으면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이게 안 나겠죠. 사업이 낮을수록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자동차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이 손보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자산 수익률. 보험회사도 물론 이제 채권 부분이 많지만은 자기 회사 돈 가지고 고유계정이라고 그러죠. 자기 회사 돈 가지고 주식 투자라든가 그쪽에 많이 합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 자산 운용 수익도 증가되겠죠. 증가되겠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보험업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자동차 손해율이거든요. 왜 보험주가 올라가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동차 손해보험률이 보시다시피 주요 업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평균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가장 낮죠. 이게 이제 코로나 국면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코로나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국면 때 예보 활동을 자제하니까 자동차 손해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지금 자동차 손해율이 평균적으로 85 정도에서 됐는데 지금 손해율이 한 7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험료 100만 원 받으면 옛날에는 85만 원 정도가 보험료로 나갔는데 지금은 7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험회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른 쪽 실손보험과 관련된 보험료가 인상이 됐거든요. 자동차 보험료고 실손보험료가 인상이 좀 되면서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또 부분도 있는데 그거의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자동차 보험 손해율 하락으로 인한 실적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럼 보험주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인데 전망치가 어떠냐? 최근에 나온 분석 보고서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좋습니다. 삼성화재가 19.8%,
그다음에 DB 현대해상은 예상치 부합. 메리츠하저고 특히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예상치 대비해서 41.3% 상회할 거다. 그다음에 삼성생명하고 하나생명 있는데 예상치 부합 내지는 하나생명은 예상치 유일하게 하회하는 실적이 좀 나올 거다. 이런 또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보험회사에 이제 그렇죠. 이제 보험회사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업종내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골라야 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실적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작년 실적과 올해 예상 실적. 일단은 주식 투자는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전망치가 틀린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를 믿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게 되면 업종 내에서 종목 차별하잖아요. 그렇죠? 삼성화재 9.9%밖에 안 올랐고 DB손해가 30.7, 그다음 메리츠하재가 42점. 근데 메리츠하재가 작년도에 200불 이상 떴어요. 근데 올해도 이거 많이 떴다는 거죠. 그다음에 현대해상 평균적으로 이들 기업들은 평균 기업들은 30% 40% 떴어요. 떴어요. 자, 근데 삼성화재 갖고 계신 분들은 그다음에 여기 삼성생명이라든가 하나생명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거의 안 났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왜 오른쪽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이 있는데 주가를 비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 이거 표를 만들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HTS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가총액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물건 가격이니까 가급적 투자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을 낮은 가격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높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시가총액이 높은 게 기업의 가치가 높으니까 좋겠지만은 CEO 입장에서 보면 좋겠지만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높은 거 좋은 거 아니죠. 삼성전자 좋은 거 다 알지만은 400조 원짜리 회사니까 여기에 수익률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제가 금융주의 투자의 포인트, 차별화, 탑픽 종목을 고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금융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ROE를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ROE.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예요.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돈 장사지 않습니까? 돈 장사. 남의 돈 갖다가 이자를 많이 붙여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남의 돈, 그렇죠. 예금을 받는 것도 남의 돈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요즘 은행채를 발행 잘 안 하지만 은행채라든가 카드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니까. ROE가 중요합니다. ROE는 뭐냐? 정기예금 이자율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자, ROE가 가장 높은 종목을 일단 탁계시겠죠. ROE가 가장 높은 종목 여기잖아요. 여기 딱 나와 있네. 메리츠하재는요. 26%입니다. 26%입니다. 이게 메리츠하재가 올해는 42% 떴는데 작년도에 200%, 300% 떴어요. 자기자본이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요. 삼성화재는 매매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화재, 더구나 삼성생명 매매해서는 안 된다. 하나생명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죠. 뭐였죠? 증권주도 얘기할 때 증권주는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ROE가 가장 높거든요. 매매하더라도. 자기자본이익률입니다. ROE.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자기자본율 26%라는 것 자체는 이런 의미죠. 삼성화재에 투자하게 되면 1년에 돈을 맡기면 7% 정도 정기예금 이자율을 주는 거고요. 메리츠하재에 투자한다면 26% 정도의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복리로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게 단순하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복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다 재투자하지 않습니까? 이자도 다 재투자되기 때문에 복리 개념이거든요. 자, 보시면 이거요. 종목 차별화는 뭐가 결정하느냐? ROE가 결정합니다. ROE가 결정하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도, 결국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ROE입니다. ROE가 높은 종목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자, 이게 1억 원을 10년 동안 투자했을 시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원금을 나타나 있는데요. 예컨대 ROE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화재처럼 ROE가 3%, 6%, 7%짜리 투자한다. 그러면 이렇게 5%를 적용한다 한다면 그들 기업 투자하게 되면 1억 투자하게 되면 10년 이후에 1억 6천만 원, 6천만 원밖에 이자가 안 붙는 거고요. 자, 앞서 메리츠 손해보험과 관련된 ROE 20%짜리 투자한다.
그러면 1억이 6억 2천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당장은 주가가, 저도 당장의 주가 자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따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ROE가 높아야지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ROE가 낮으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폭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ROE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만 올라간다. 그러면 버블이 생기죠. PBR만 올라가고. PBR만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금융주 쪽에 물론 그렇다면 무조건 ROE가 높은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원칙이 있죠. ROE가 높으면서 가장 투자한 가치는 PBR이 낮은 종목. 왜냐하면 ROE가 높은 종목은 이미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있어서 ROE가 높으면서 PBR, 자산가치 비율이 낮은 종목이 차별화 장세를 선도하는 종목이 되겠죠. 금융주 중에서는 일단 이제 은행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ROE가 높은 종목이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습니다. 다른 종목도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뭐 일본 제조업 기업들, 철강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런 버핏이 ROE만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ROE를 평균적으로 15% 이상 꾸준하게 3년 이상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종목만 투자를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보험주 제가 보는 투자 전망은 어떠냐? 그러면 제가 보는 일단은 손해보험사 실적은 좋아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자동차 손해보험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차 운전을 안 하니까 일시적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다 실손 보험료 인상에 따라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실적 봐서는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도 실적이 증가되는 거니까 1분기 때 실적 고점이면 주가 못 가겠죠. 그러나 2분기 때도 증가될까 전망입니다. 3분기는 또 가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강하게 주도주로서 제가 보기에는 보험주가 그렇게 강하게 주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 수익률보다 금리 인상 국면이기 때문에 성과가 높지 않겠는가. 관련 종목은 제가 오늘 제가 끝나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 제가 20%밖에 못했는데 끝나고 제가 아마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끝나고 부족한 내용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 쪽입니다. 은행주의 선행개편은 금리 정책이 중요하죠. 금리 상승 국면. 지금 그래 좋은 거잖아요. 지금 금리 정책. 금리 인상 국면이니까. 그 다음에 예대 마진이 중요하겠죠.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대출금리와 여신금리, 수신금리 차이가 증가되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빨리 올리고 받는 예금 자체는 천천히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예대 마진이 증가됩니다. 지금도 증가되고 있고 지난 3월 달에 보니까 3bp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출 성장률. 지금 대출 성장률 어때요? 신정부 들어서 지금 대출 규제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긍정적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향후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죠. 주가 꺾이는 부분 자체는 부실채권이 늘어난 시점에서 은행주는 꺾인다. 이런 부분이죠. 현재까지는 금리 정책 괜찮고요. 예대 마진 올라가고 있고요. 대출 성장률, 신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일단 대출이 나가는 거니까. 신용이 안 좋은 사람까지 대출이 더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향후에 이제 금리 올라가고 이자 연체하게 되게 되면 이제 부실채권이 늘어나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짐이 있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은행업종의 예대 마진은 계속 상승입니다. 은행도 실적 좋다는 거죠. 왼쪽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은행 연체는 어디서부터 먼저 나올까요? 카드채라든가 인터넷은행, 예컨대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먼저 발생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신용 조회 자체가 느슨하니까. 지금 지방은행이라든가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디에 미치냐? 시중은행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을 보셔야 돼요. 이런 게 만약에 연체율이 증가세로 돌아선다면 은행주는 직격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닌데 현대지르지만 일부 신용도가 낮은 인터넷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이라든가 연체율이 지난달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했다.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은행주 실적은 어떠냐? 은행주 실적은 그냥 미지근합니다. 실적 전망치 금리 인상 국면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미지근하고요. 그 다음에 이따 제가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도 별로 증가가 없어요. 증가율이 떨어집니다. 보험업종 같은 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익 증가를 한 20% 가까이 되는데 현재 실적 전망으로 봐서는 KB금융만 시장 예상치 약간 상회하는 쪽. 대체적으로 예상 실적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자, 은행주 차변화 보시면 나와 있네요. 은행주는 그렇게 보험주보다 못 올랐죠. 그러니까 보험주가 확실하게 주도잖아요. 보험주는 아까 평균 40% 중대형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주는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뜬 게 우리금융지주. 예. 그 다음에 지방은행은 마이너스. 지방은행이 그 영향입니다. 예.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지방은행 늘어나면 이제 시중은행도 경계권이죠. 경계권입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정도 가면 시중은행도 연체율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 은행 전체적으로 지금 부실채권이 한 1조 원 정도 증가됐다고 그래요. 작년 대비해서 증가됐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은행권의 이제 경계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주는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이 연준의 통화정책 자체를 가파르게 진행된 그 자체까지 거의 다 반영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는 저는 상대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은행주도 보면 가장 압도적 상승이 높은 게 뭡니까? 우리금융지주죠. ROE가 이게 높잖아요, 이게요. 은행 하나금융지주하고 우리금융지주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잖아요. 이것도 ROE 때문입니다. ROE 때문에 자기자본 이율 때문입니다. 자기자본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은행업종은 일단은 앞서 얘기했던 금리 상승, 이자 마진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실적 자체가 제한적이다. 여기 보시죠. 금리 인상 국면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는 단기 수익으로 봐야 되는데 KB금융이 실적 증가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작년도에 단기 수익이 4조 4천억인데 올해 4조 7천억이잖아요. 7% 증가잖아요. 7%. 금리가 폭발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금리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지주 작년도에 4조 원인데 올해 4조 4천억.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작년도 단기 수익이 3조 5천억인데 올해 3조 6천억.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작년도에 2조 6천억인데 올해 2조 7천억. 기업은행 작년도 2조 4천억인데 2조 5천억. 증가율이 낮죠. 주가의 상승률은 주당 EPS 증가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이익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부담이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은행주 보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는 지금 PR이 몇 배입니까? 평균 3배, 4배니까 주가 엄청 싸죠. 여기다 배당 수익률 평균 6%, 7% 정도 되는 거니까 여전히 주가는 쌉니다. 근데 이제 모멘텀이 꺾이면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은행주가 밸류 자체가 워낙 낮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러분들 은행주 쪽은 지방은행 중심으로 왜냐하면 시중은행이 먼저 연체율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과거에 IMF 때도 가장 먼저 망한 쪽이 종금사였거든요. 고금리 쪽에 종금사 망하고 저축은행 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중은행이 맨 마지막에 영향을 미쳤던 거거든요. 원래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지방부터 나오죠. 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시그널입니다.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그 다음에 뭐 대부업체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좀 받겠죠.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또 시그널이 좀 보이고 있다. 또 앞서 얘기했다시피 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불구하고 은행주의 실적 증가율이 단기 순이익 증가율이 생각보다 낮다. 주당 EPS 증가율이 낮다. 10%도 안 된다. 근데 주가는 작년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은행주 제가 보는 전망은 어떠냐? 일단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서 대출 성장률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지방은행이라든가 인터넷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걱정거리다. 1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한데 여전히 그래도 주가가 싸다. 그런 측면의 경쟁력이다. 부정적 부분 자체는 금리 인상 재료와 관련된 부분 자체, 연준의 빠른 통화정책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은행주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웃퍼포먼 주가 상승을 기록했는데 현재부터는 주가가 상승 탄력이 떨어질 것 같다. 시장 수익률 정도 종합주가 지수보다 현재까지는 아웃퍼포먼했지만은 종합주가 지수와 함께 갈 것 같다. 이럴 때 전략은 뭐겠어요? 주가 올라갈 때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흐름 괜찮으니까 조정권에 사야 되는 거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은 떨어진다. 종목 선택은 은행주는 별로 차별화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는
ROE라든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은행주는 거의 엇비슷해요. 엇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ROE가 비교하면 되겠죠. ROE가 높은 종목 중에서 PBR이 낮은 종목이 여전히 투자 대상이다. 그 다음에 철강주입니다. 네, 철강주입니다. 철강업종입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 철강은 원재료 가격이 중요하죠. 원재료 가격. 지금 원재료 가격 급등 때문에 지금 철강업종의 가격은 강세인데 못 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의 세계 최대 조강 생산국이고 소비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이 글로벌 철강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철강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증가돼야 된다. 이게 SOC 투자거든요. 선행지표 성격이죠.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의 스프레드 마진이 중요하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떠냐, 지금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 상승입니다.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이 지금 하락해서 상승. 작년도 대비해서는 중국의 철강 가격이 낮아요. 지금 글로벌 철강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데가 중국입니다. 옛날에 중국이 상당히 높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철강 가격은 지금 여러 제품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고점 돌파했어요. 작년 6월 달에 고점이었는데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포스코가 40만 원 갈 텐데 가격은 그때 이상입니다. 여러 제품이 표준인데 여러 가격이 표준입니다. 근데 주가가 못 가죠. 못 가는 이유 자체가 원재료 가격이 철강석보다는 위원타 가격이 많이 떴으니까. 근데 작년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제품 가격 상승분을 이제 4월 달부터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 쪽인데 그게 이제 판가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면 이제 2분기 때부터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 1분기 때는 실적은 어떠냐? 그냥 예상치 부합하는 실적입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전망치로 따지면 철강 회사들 앞서 이제 경기 관련 종목 중에서 철강 업종이 가장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점검해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 때 좋았던 업종이 하반기까지 실적 성장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작년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철강 업종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철강 업종 좋게 보고 있죠. 대체적으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시점. 가격은 급등했음에도 못 간 이유 자체가 원재료 가격 상승 부분 자체를 1분기 때 아직 판가에 제대로 반영 안 했다. 근데 2분기 때부터 반영을 할 거다. 반영을 하면 작년도도 2분기 때 반영을 하면서 포스코가 그래서 28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갔거든요. 동국제강이 8,000원대에서 26,000원이 갔고 200, 300 가장 많이 떴고 그 다음에 대한제강이 앞서 올해도 지금 30% 떴는데 대한제강이 만원대에서 27,000원인가요? 가장 많이 떴죠. 이 정도로 100% 올라가면 주도주죠. 철강업종 실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철강업종도 어때요? 지금 종목 차별합니다. 나타나 있죠? 1분기 때 포스코 2% 올랐고요. 현대제철 1% 빠졌고요. 동국제강이 0.6% 빠졌고 세아제강이 24% 올랐고 대한제강이 38% 올랐고 한국철강이 10% 올랐습니다. 근데 반면에 중소형 철강주들은 많이 떴죠. 여기 이제 언급 안 했지만은 중소형 철강주들 삼연철강, 문배철강 많죠. 있어요. 부국철강 관련 종목들이 많이 떴어요. 이게 중소형 종목잖아 보니까. 이게 대형주가 못 가죠 지금에서. 현대제철, 포스코, 세아제강, 대한제강. 그런데 여전히 철강주들은 주가 자체 PR이 3배, 4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다른 미국의 철강주들은 지금 신고가거든요. 우리나라만 지금 못 갑니다. 못 가는 이유 자체가 이것도 수급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현재 실적 전망치로 따지면 작년도 실적 피크아웃을 친 거죠. 근데 2분기 때 판가 반영 부분 자체가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업종은 현재 전망치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전망치는 중국 철강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철광석이라든가 올레탄 가격은 현재 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철강사 4월 가격 인상으로 해서 유통 가격 자체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 1분기 예상치에 부합하지만 2분기 때부터 가격 인상이 정되면 스프레이 마진 증가되면서 2분기 때 작년처럼 경기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2분기까지 실적은 좋아질 것 같다.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좀 짧게 좀 언급해야 될 것 같네요. 반도체는 선행지표가 미국의 경기입니다. ISM 제조지표입니다. 지금 ISM 제조지표 안 좋죠, 지금요? 최근 나온 지표.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주가의 저평가, 고평가 자체는 글로벌 IT 기업과 밸류체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 ISM 제조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 가격,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반도체 현물 가격이 지금 5주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원래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나한테 고정 가격이 거래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고정 가격 이게 아래에 있는 게 고정 가격이잖아요, 지금요. 현물 가격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야, 고정 가격이 중요한 거니까. 고정 가격이 중요한 거니까. 네, 고정 가격이 지금 3분기부터 상승할까는 전망인데 현재 현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3분기 이후에 고정 가격이 상승한다는 보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 못 가는 거죠, 이제. 이게 부진한 이유 자체가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있고, 특히 작년도 이제 PC 수요 때문에 코로나 국면 때문에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모바일 수요가 안 좋거든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향을 봐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공급 대란도 있는 부분이고.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 실적 상향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하이닉스는 예상치 부합한 실적 나올 것 같고, DB하이텍은 예상 실적 상향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 잠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매출액 3.3% 예상 실적 상회를 했고, 가이던스가 75조 원인데 77조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인 앱선이 13조 원인데 14조 원. 7.5%. 이 정도면 서프라이즈 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못 가죠.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때 실적이 좋아져도 못 가고 나빠도 안 빠집니다. 안 빠짐. 예. 그 다음에 부문별로는 반도체가 예상보다 한 4천 정도 더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IM 사업 부분 자체가 뭐 GOS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한 4천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요. 뭐 디스플레이 부분이 약간 적게 나온 게 아니고 추정 전망인데, 가전 부분은 예상 부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지금 반도체 기업들 실적입니다. 실적과 그 다음에 올해 전망이죠.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작년 대비 13% 빠졌고, SK 하이닉스가 16% 빠졌고, DB하이텍은 4% 빠졌는데, 자, 밸류는 SK 하이닉스가 올해 예상치 PER 6배, 삼성전자가 10.2배, 10.3배입니다. DB하이텍이 10.4배. 자, ROE가 높은 종목이 어때요? DB하이텍이죠, 여전히요. 여전히 DB하이텍이 매력적입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비메모리 쪽에. 삼성전자 주가 적정하냐? 밸류는 어떠냐?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자, 미국에 있는 인텔, 마이크론, 반도체, 인텔은 비메모리 쪽, 마이크론은 메모리. 그 다음에 웨스트 디지털은 이거 낸드 회사죠. 그 다음에 대만의 TSMC, 비메모리 쪽. 이들에서 비교해보면 삼성전자가 결국 싸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싸다고 얘기하셔서 저는 딱 삼성이 적정하다고 봐요. 인텔과 비교해보면, 과거에 인텔과 비교해 30-40% 차이가 났거든요. 차이가 났고. 그리고 현재 국내 시장의 PER이 10.3배입니다. 삼성전자 PER 10.3배 딱 표준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라고 그러냐? 종합주가에서 함께 간다. 함께 간다. 결국은 글로벌 기업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주가 움직임이 돼야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 주가는 무조건 싸기는 쌉니다. 근데 아주 싸지는 않다는 거예요. 반도체에서는. 대만의 TSMC가 자기 잡은 일이 29.6이거든요. 삼성전자는 14.4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하반기 정도 가서 반도체 가격이 중요한 자체가 이제 이거겠죠. 전망은 해물 가격이 돌아서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실적은 계속 상향하니까 주가는 안 빠질 겁니다. 고정 가격이 하반기 때 상승해야 된다. 그리고 상승해야 되는 우려감이 해소가 좀 돼야 되는 거고요. 수요 자체는 견고하고 또 하반기 DDR5 전환에 따라 가지고 하반기 때 저도 반등할 것으로 봐요. 그렇죠. 현재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종합주가지수의 상해 주가 올라간다.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관심 문제가 뭐냐? 차별화 뭐냐? 장비, 소재, 부품 쪽에 투자가 유리하다. 왜? 삼성전자는 이걸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외국인 수급이 안 좋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몰라요. 반도체 가격은 주식시장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뭐냐? 장비, 소재 쪽은 계속 일정한 반도체 가격과 별로 상관없이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 중에서 실적 성장한 종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차별화가 나오는 거고. 장비, 소재, 부품주에서 실적이 매출액, 영업이익 꾸준하게 우상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디램 가격이 떨어지면 전망치 자체가 무색해요. 왜냐하면 3분기 때 지금 영업이 16조 원 예상을 하는데 16조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소재라든가 부품 쪽은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있어요. 실적도 계속 증가되잖아요. 여기서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차별화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DB하이텍보다는 이쪽 장비, 소재, 부품 종목 중에서 100%, 200%, 삼성전자 10%, 20% 올라갈 때, 50%, 100% 올라간 종목이 여기서 나온다.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이따 제가 바로 사무실에 올라가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바로 제가 사무실에 올라가서 실적 성장주를 잡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